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지난 미국과의 평가전에서 부상을 입은 이재성이 결국 대표팀에서 조기 하차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소속팀 독일 마인츠에서 이재성의 이른 복귀를 요청해 홍명보 감독과 선수의 면담을 통해 이재성을 소집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재성은 센츄리 클럽 가입 기회를 10월 A매치로 미루게 됐습니다. 한편 내일 멕시코전은 현지 사정으로 예정보다 30분 늦게 시작돼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가 애리조나전에서 시즌 8호 홈런을 표함해 3안타를 때려내며 팀 승리를 이뤘습니다. 9월 들어 6경기에서 5할 2푼 1리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정우의 활약 속에 샌프란시스코는 11대5 대승을 거뒀습니다. 한편 메이저리그 진출 후 처음으로 4반 타자로 선발 출전한 애틀랜타의 김하성은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3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고 팀도 4대1로 승리했습니다.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리커브 남자 단체전 결승에 진출해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김우진, 김재덕, 이우석이 호흡을 맞춘 우리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일본을 슈도프 접전 끝에 5대4로 이기고 결승에 올라 내일 브라질을 꺾은 미국과 광주 5.18 민주광장 특설 경기장에서 우승을 다툽니다. 여자 단체전에서는 우리나라가 타이완의 슈도프 끝에 5대4로 져 결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프리카 예선에서 튀니지가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튀니지는 적도 기니와의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 H조 8차전에서 1대0으로 이겼고 2위 나미비아와의 승점차를 10점으로 벌리며 잔여 경기에 상관없이 H조 1위를 확정하고 본선행 티켓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Wait a minut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손 위원님은 버저비트를 마치 날리는 것처럼 입장하셨습니다. 전 8시 30분이면 안 되나 너무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네. 너무 시간이 안 가서 정말 좀. 알겠습니다. 박재민 위원이 2주 연속 결장입니다. 근데 네, 지방 출장 갔다고 들었는데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들 빠지고 있지만 네. 뭐 저는 정말 출석률이 3명 중에 제일 높다. 그렇죠. 이렇게 어필하고 싶습니다. 항상 성실하고 항상 아주 그냥 진짜 메일맨처럼 그러시죠. 네. 그러시죠는 네, 알겠습니다. 손대범 기자는 박신자컵이 끝나서 이제 좀 여유가 생겼나요? 이제 정말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요? 네, 거의 뭐 31일부터 지난주 일요일까지 매 경기 매일마다 2-3경기씩 있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끝나서 후련하다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자농구 다시 개막할 때가 또 2달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걱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대회도 역시 일본 팀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결국. 네, 그렇죠. 박신자컵 우승팀은 2년 연속으로 후지츠 레드웨이브가 가져갔습니다. 결승전 역시나 일본 팀들 간의 잔치였는데 지난 시즌 일본 여자농구 프로농구 리그 친분 결정전 만났던 두 팀이 다시 만났어요. 네. 후지츠와 덴소가 만났는데 이번에도 역시 후지츠가 덴소를 잡고 지난해 챔피언전에 의해서 박신자컵까지 챔피언을 가져갔습니다.
야, 확실히 그 강호는 강호구나. 이 박신자컵에서도 그 능력을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후지츠가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인데 네. 결승에서도 이 덴소를 79대 65. 이번 박신자컵이 좀 고득점이 많이 나온 경기들이 있었는데 단 65점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승 상금 1,500만 원도 받아갔고요. 결승에서는 이 마일자 미오 선수가 18득점, 또 후지모토 아키 15득점, 또 하야시 사키가 11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6경기 평균 13득점, 리바운드 8개를 올렸던 이 후지모토 선수가 MVP에 뽑혔거든요. 네. 여러모로 박신자컵이 안방에서 열리긴 했지만 또 부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만큼 또 이제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도 있으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 즐거운 축제에 그 스페인 사라고사의 모랄레스 감독이 논란이 될 만한 멘트와 행동을 보였다는데 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 사라고사 하면 이제 스페인을 대표하는 명문팀인데 명문팀답지 않게 감독과 구단은 좀 약간 좀 까탈스러웠습니다. 뭐 첫날부터 굉장히 요구사항도 많았었고 하지만 뭐 요구사항이 많은 것과 이제 팬들이나 언론 응대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토요일 경기 때는 경기에 지고 나서 인터뷰를 아예 안 해버렸습니다. 그냥 가버렸는데 뭐 알고 보니까 뭐 선수도 다치고 힘들어가지고 먼저 갔다 사과를 하긴 했는데 다음 날 이제 대회를 마친 뒤에 인터뷰 때는 또 엉뚱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먼저 경기 중에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는데 자기가 받은 이유가 심판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서 한번 해봤다. 이제 부산에 와서 회를 먹어야 되듯이 네. 경기 중에 한번 테크니컬 파울을 받아야지만 자기 속이 후련하다. 네. 뭐 그런 식의 말을 해가지고 약간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네. 네, 그런 말도 나왔었고요. 뭐 굉장히 뭐 다른 팀들 물 한 병 갖다 줄 때 난 2병 필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좀 약간 명문팀답지 않게 행동이 좀 명문스럽지 못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한하네요. 네. 뭐 어쨌거나 세계 여러 면을 볼 수가 있는 대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대표팀도 그렇고 프로팀도 그렇고 이번에 우승을 한 후지츠와 또 결승전에서 만난 덴소를 보면서 한국과 일본 실력 차가 확실히 있긴 있구나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시 절감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한국 팀은 3년 연속 박신자컵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위안거리가 있었다면 이 KB스타즈의 선전이었죠. 네, 박지수, 김민정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 3위 결정전에서 이 스페인 강호 사라고사에게 5점 차로 아쉽게 지긴 했지만 박신자컵 4위에 올랐고요. 또 박지수 선수 없이도 이렇게 재밌는 농구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또 팬들에게 각인시켰고 KB스타즈가 이날 3점 18개 터뜨렸거든요. 네. 네, 그만큼 또 시원한 농구를 했었고 이 강희슬 선수가 대회 득점왕에 올랐어요. 평균 24.3득점. 그것도 원투펀치 추기를 할 수 있는 박지수 선수가 없이 강희슬 선수가 슈퍼 에이스로 나서서 냈던 기록이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이 3년 연속 결승은 못 갔지만 그래도 수확은 있었다. KB스타즈와 강희슬 선수의 선전은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확실히 이런 경기를 치르고 나면은 이제 지더라도 갈 때 웃으면서 갈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경험치도 쌓았고 또 이제 견문도 넓히고.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박신자컵이 처음으로 국제 대회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게 바로 스페인 팀을 초청하는 거였는데 3년 만에 마침내 유럽 팀들을 초청하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네네. 이번에 스페인의 사라고사 그리고 헝가리의 DVTK 팀이 왔는데 역시나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장신팀과의 대결이다 보니까 이 선수들도 이제 더 늘 수가 있었다. 장신들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배울 수가 있었다. 그런 말을 많이 했고요. 뭐 감독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농구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좀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대회를 거듭나려면은 유럽 명문 팀들도 많이 와서 우리 선수들에게도 좀 새로운 배움의 장이 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박신자 선생이 이제 애초에 의도했던 바고 또 이제 이 박신자컵이 오래 더 유지되고 계속해서 내실을 더 다져야 하는 이유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원래 박신자컵을 만들었던 또 그 의의이기도 한데 뭐 물론 국내 리그 팀이 3년 연속 나가지는 못했지만 또 그 과정에서 뭐 허연 선수의 또 멋진 기술들도 볼 수 있었고 뭐 물론 박신자 선생은 이 해설을 할 때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했고 네, 이 캐스터와 또 김은혜 해설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지만 다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조언들이었거든요. 또 경기력 자체도 그렇게 또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박신자컵이 창설된 그런 의의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이 그 쓴소리를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이 박신자컵만의 좀 독특한 특색이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 만약에 손대범 위원이 그 경기 해설 맡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저는 한숨만 쉬었을 것 같은데 박신자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이 당하는 거는 괜찮잖아요. 네.
봐줄만 하죠. 네. 그 박신자컵 자체로도 이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WKBL 팀들에게는 시즌을 앞두고도 이제 서로를 미리 좀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우리나라 팀들도 다 참가한 만큼 또 서로에게도 탐색전이 됐고 또 숙제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뭐 특히나 뭐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격이라고 했는데 거의 뭐 빵점 수준의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경기에서는 자, 갈 길이 좀 멀다는 걸 좀 다시 확인했던 그런 대회였고요. 반면에 우리은행이나 뭐 KB스타스 말씀하셨던 팀이라든지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다시 확인했던 그런 또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나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KB스타즈가 WKBL의 자존심을 이번 박신자컵에서 지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만약이라는 가정이 사실 스포츠에서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박지수 선수가 있었다면 없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인데 있었다면이라는 만약을 가정해 본다면은 이번 시즌도 역시 KB스타즈가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네, 그렇죠. 박지수 선수가 다시 합류했습니다. 박신자컵을 뛰지는 못했지만 박지수 선수가 한창 뭐 좋은 활약을 국내 리그에서 펼쳤을 때에 KB스타즈의 핵심 선수들이 거의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또 기량과 실력이 일치월장한 그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박지수 선수가 정상적으로 합류한 KB가 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이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고 보통 주축 선수가 뭐 대회나 또 장기간 빠지게 됐을 때 그 팀이 위기만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자리를 또 채우는 선수들이 또 함께 동반해서 시즌을 꾸려간다면 글쎄요, 뭐 박지수 선수와 강희재 선수 또 허예은 선수가 1옵션부터 3옵션까지 맞는 이 KB스타즈를 막을 팀이 과연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KBL 팀들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 합니다. KBL 팀들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자, 이제 다음 주 말부터는 이제 KBL이 시범 경기를 시작하거든요. 네, 시범 경기를 앞두고 각 팀들마다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마치고 지난 주말에 귀국을 했고요. DB는 현재 일본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 LG와 정관장 그리고 소노 같은 경우는 현재 대만으로 건너가는데 이 대만 프로팀들과 또 전지훈련 현장에서 또 연습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KBL 관련 소식 중에 최근에 가장 눈길을 모았던 이야기는 아무래도 신인 드래프트입니다. 그중에서도 얼리 도전자들 관련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얼리 엔트리 대학교 4학년을 다 보내지 않고 그 전에 드래프트에 신청하는 선수들을 일컫는데 이 얼리 엔트리가 많을수록 뭐 농구 팬들은 더 설레어합니다. 네, 그런데 뭐 가장 최근 소식으로 역대급으로 향해 가고 있는 2025 신인 드래프트에서 빅맨 최대여가 갑자기 등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강울준 전 KBL 감독의 아들인 연세대 강지훈 선수가 프로 조기 진출을 선언했거든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2m가 훌쩍 넘는 키에 또 강을준 전 감독의 이 현역 시절처럼 기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큰 육각형의 선수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지훈 선수의 이 얼리 도전 많은 KBL 팬들과 구단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조기 로터리 픽에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번에 얼리로 나온 선수들 중에 괜찮은 선수들이 많다면서요? 너무 많아가지고 주말에 또 몇몇 팀과 통화를 해봤는데 4위까지 넘어가 4순위까지 로터리 픽이라고 하는데 로터리 픽을 넘어가도 좋은 신인을 좀 뽑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뭐 가장 먼저 이 고려대학교의 포인트가 된 문유현 선수, 문장현 선수의 동생인데 이 선수가 참가하게 되면서 뭐 사실상 1픽은 정해졌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강지훈 선수랑 이제 그 외에 김명진 선수, 동국대 김명진 선수, 그리고 이 성균관대학교의 강등희 전 감독의 아들인 강성욱 선수,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온 선수가 있는데 양우혁 선수라고요. 3.1고등학교의 에이스거든요. 이 선수 역시나 좀 개인기가 남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얼리만 따져도 한 7, 8명이 되기 때문에 또 게다가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은 선수도 있어서 아마 이번 금요일이 이제 마감일인데요. 아마 다음 주 화요일에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선수들 몇 면을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얼리가 많아지는 추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네요. 점점 많아지고 있죠. 당장 작년 드래프트만 하더라도 1순위, 2순위가 전부 다 얼리였고 그리고 또 이 선수들이 뭐 지금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뭐 뿌리를 내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프로 초창기에 보여준 그런 잠재력들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건 추세가 아니라 앞으로 쭉 흘러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손대범 기자 어떠세요? 열리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역시나 뭐 선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선수들이 빨리 나와서 프로를 좀 더 재밌게 만들어주고 또 그 자리를 또 재능 있는 후배들이 빨리 꿰차면서 또 대학 무대도 풍성해지고 이렇게 좀 선순환이 되는 것들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 농구 대표팀 소식도 있는데요. 이번에 좀 인상적인 성적을 많이 남겼었는데 그럼에도 결국 안준호 감독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네, 뭐 예상대로였습니다. 이번 아시아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뭐 좋은 성과를 뭐 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훌륭한 또 희망의 메시지를 줬었는데 그 수장이었던 안준호 감독과 예상대로 뭐 결별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연임한 대표팀 감독은 지금 없는 셈이 됐고요. 새로운 사령탑은 역시나 추천이 아니라 또 공개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과연 안준호 감독과 재계약을 하게 될까 또 많은 관심이 모아졌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정도 자격은 된다라고 보는 입장도 좀 많았고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더 큰 도약을 위한 결정이라고 내렸습니다. 뭐 전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연한 대처,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2026년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노릴 새로운 지도를 찾겠다고 했는데 한국농구 현재 한국농구에 과연 이런 안준호 감독만큼 그런 리더십과 그리고 또 이정현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플랜 B를 아주 유연하게 대처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부담 속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추천제가 아니라 공개 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보군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손대범 위원은 다 알고 있겠지만 뭐 얘기는 하지 않겠죠. 네, 그런데 뭐 사실 아시안컵이 시작되기 전부터 네. 계속 그런 또 루머들은 있었고, 네, 또 공개 채용을 하려면 또 감독과 코치가 그 이른바 또 세트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루머는 굉장히 많은데 또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안준호 감독의 이제 사퇴의 변을 들어보니까 뭐 후회는 없다, 뭐 이만 물러가기도 하는데 약간 본인이 이번까지인 것을 좀 알고 있었다는 눈치기도 해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대회 끝난 날 중국한테 진 다음 날 바로 전화를 했었는데 네. 이제 슬쩍 물어봤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는 뭐 젊은 친구들이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넘어갔었는데 뭐 실제로 기자 인터뷰에서도 이제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감독은 유죄, 선수는 무죄 이런 짧은 한마디로 자신의 또 감독 임기를 표현했습니다. 네, 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제 국가대표팀에 또 좋은 감독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이어서 NBA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프로야구 경기 상황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농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잔여 경기로 5경기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SSG 대 NC의 경기 그리고 광주에서 예정돼 있던 삼성 대 기아전이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현재 3경기만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사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로 떨어져 있는 롯데가 가을 야구를 위해서는 연패에서 탈출하고 승수를 쌓아야 하는데요. 오늘 선발 박세용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나는 와이스가 푹 쉬고 선발 마운드에 섰는데요. 와이스가 역시 에이스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네요. 지금 1회, 3회, 4회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6회 초 현재 한화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고 점수는 5대0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6위 롯데 반경기 차로 쫓기고 있는 5위 KT는 두산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곽빈 대 소영준의 선발 맞대결로 눈길을 모으는 경기인데요. 경기는 현재 8회 말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도 KT가 대량 득점에 성공하면서 7회 비기닝을 만들어냈네요. 8대1로 KT가 7점 차로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두와 그리고 꼴찌의 대결입니다. LG와 키움의 대결이 고척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결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4회에 넉 점, 6회에 6점을 득점한 키움이 11대2로 무려 9점 차 크게 리드하고 있습니다. 현재 7회 초입니다. 자, 다시 농구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NBA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스타전 방식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확 바뀌었어요. 네, 일단 NBA가 그동안 올스타전이 재미없다는 이유로 굉장히 좀 많이 논란도 있었고 또 고심도 있었는데
다음 LA 올림픽이죠. LA 올스타죠. 2월달에 열린 올스타전에는 미국 대 월드의 맞대결 구조를 짰습니다. 그래서 미국 두 팀과 이제 월드 한 팀 이렇게 세 팀이 나와가지고 경기를 치르는 방식으로 좀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대를 많이 모았다는 건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가장 필요한 게 선수들 간의 경쟁심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미국 대표팀과 월드 대표팀이 붙긴 하지만 어쨌든 NBA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과연 경쟁심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무언가 명확한 그런 시상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껍데기만 계속 바꾸고 있지 않나. 네, 결국 선수들의 본질이 뭐 예전처럼 그런 향상심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네, 계속 애덤 실버 총재가 골머리 앓지 않을까 합니다. 월드가 한번 찔러주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좀 약간 프로레슬링처럼 서로 자극하는 말을 쏟아내면서 약간 좀 경쟁심을 불태워야 될 것 같은데 아테토쿤보라든지 돈치치라든지 뭐 다들 이제 자국에 대한 이런 자긍심이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이 가슴팍에 오히려 국기를 달고 뛰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국기를 크게 새겨서 뛰면 이름 대신에 국가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불타오르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길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NBA 소식들이 눈길을 끌고 있나요? 네, 뭐 9월 초기 때문에 NBA 새로운 소식은 많이 없지만 일단 벤 시몬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9살 또 신인왕 출신의 촉망받는 선수였는데 아직까지는 소속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벤 시몬스가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은 경기에 결정한 선수였거든요. 또 벤 시몬스가 넘치는 재능에도 불구하고 아예 외곽슛을 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런 실망감보다는 이 벤 시몬스의 투쟁심이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계약은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 신인인 이 토마스 소버, 이 썬더가 뽑은 빅맨인데 다음 시즌을 아예 결정하게 됐거든요. 이상하리만큼 이 썬더가 뽑는 신인들이 좀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챗 홈그렌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 니콜라 토피치 선수도 시즌 아웃, 토마스 소버도 시즌 아웃. 최근 3년 연속 본인들이 직접 뽑은 루키들이 1년짜리 부상을 입는 불운을 겪게 됐습니다. 네, 벤 시몬스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그러면은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냥 은퇴하게 되는 건가요 이번 시즌에? 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뭐 최악의 경우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뭐 제 생각에는 시즌 중반이라도 뭐 좀 짧은 계약을 맺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 LA 클리퍼스에서 뛸 때 시몬스를 보면은 레이업인데도 올라가지 않고 패스를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식의 농구를 한다면 차라리 안 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많이 좀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뭐 벤 시몬스 참 안쓰럽다 안 됐다 뭐 이런 평가도 많지만 그 연봉으로만 $2억 벌었거든요. 200밀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벌만큼 평생을 다 벌어서 지금 소문이긴 하지만 이 벤 시몬스가 그 베테랑 미니멈, 그러니까 최소 연봉은 받고 뛰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또 보통은 선수가 에이전트를 해고시키잖아요. 그런데 벤 시몬스 에이전트는 나 벤 시몬스 담당 안 할래. 에이전트가 먼저 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벤 시몬스의 뭐 입지라든지 평판이 굉장히 좋지 않다. 지금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좀 그 멘탈적으로도 많이 아픈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럼 뭐 연봉이 $2억 우리나라 기업이 1억 불 수출하면 훈장 받습니다. 근데 이제 농구로 2억 불을 또 벌었네요.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유로바스켓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이변이 많이 이어졌어요. 눈길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세르비아를 우승 후보로 꼽았는데 세르비아가 2개 대회 연속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보그단 보그다노비치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이 프랑스 역시도 결국 뭐 루디 고베와 빅터 웬바냐마가 빠졌거든요. 결국에는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서 프랑스 역시도 빠르게 또 짐을 싸게 됐습니다. 반면에 뭐 핀란드라든지 뭐 혹은 폴란드 같은 팀들이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로바스켓을 보면 단순히 NBA 선수들이 많이 뛴다고 해서 그 팀이 강하지 않고 얼마나 이 조직력을 또 잘 다지고 또 오랜 기간을 준비했고 또 애국심이 얼마나 뛰어난지가 유로바스켓을 좀 관통하는 이슈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확실히 이 농구는 팀 플레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8강에는 어떤 팀들이 올라오게 됐나요? 네, 역시 저는 지지난주였죠. 조현일 위원의 그 진지한 눈빛을 보고 세르비아를 좀 같이 탔는데 정말 믿을 게 안 된다. 전망은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일단 그 그런 세르비아를 꺾은 핀란드가 이제 8강에 올랐고요. 또 이제 아테토쿤보가 맹활약하고 있는 그리스
그리스가 또 이스라엘 잡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또 루카 돈치치의 화력도 여전한데요. 이 42득점을 폭발시키면서 늘 8강에 올랐던 이탈리아를 꺾고 또 8강에 진출했고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이변의 여지 없이 계속 질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지아 역시나 사상 처음으로 또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자, 뭐 가장 먼저 튀르키예 대 폴란드의 대결이 오늘 밤에 열립니다. 8강 첫 경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튀르키예 기세가 만만치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2의 뭐 니콜라 요키치라 불리는 이 알프렌 센군도 있고요. 그리고 NBA에서 뛰었던 제디 오스만, 또 펄칸 코크마즈, 전현직 NBA 선수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튀르키예는 뭐 과거 히더토클러 시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공격적인 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폴란드는 반면에 NBA 선수가 없거든요. 네, 물론 귀화 선수인 조던 로이드가 있고 또 오랫동안 이 에이스로 활약했던 포니카라는 자원이 있긴 하지만 튀르키예가 결국에는 4강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튀르키예 대 폴란드 이후에는 리투아니아 대 그리스의 대결이 내일 새벽에 열립니다. 네,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뭐 전통의 강호죠. 이번에도 라트비아를 꺾고 8강에 올랐고, 그리스는 아테토쿤보의 이제 원맨쇼가 매일 경기 펼쳐지고 있는데, 이 과연 리투아니아도 큰 선수는 많긴 하지만 아테토쿤보의 스피드를 따라잡을 선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번에도 아테토쿤보의 원맨쇼가 이어질지 아니면 리투아니아의 조직력이 좀 앞설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경기는 이변의 팀끼리의 대결이네요. 핀란드와 조지아입니다. 네, 이 핀란드의 라우리 마카닌 선수가 있죠. 유타 재즈 뛰고 있는데 영국전에서 뭐 25분 뛰고 46점 넣었거든요. 네, 그런 폭발력을 지니고 있고, 이 조지아 같은 경우에도 이변을 일으켰는데 조지아도 뭐 NBA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핀란드와 조지아 경기가 가장 재밌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결국 에이스의 유무, 마지막에 웃는 자는 라우리 마카닌을 보유한 핀란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기어이 돈치치가 우승의 한을 풀지도 궁금하긴 한데 상대가 독일입니다. 네,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는 2023년 피바 월드컵 우승팀이기도 합니다. 네. 데니스 슈러드와 이제 프렌치 바그너 선수가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이 독일 대표팀 같은 경우 공수 양면에서 조직력이 뛰어난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치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슬로베니아를 어떻게 막아낼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8강까지 유로바스켓 모든 팀들이 결정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두 분이 예측하는 우승 후보 어떤 팀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아까 손대범 위원이 그 남탓하시면서 세르비아 전문가가 남탓하는 거는 진짜 공개방적인 방송에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 오랜만이죠. 예. 근데 제가 또 좀 궁색하지만 그 제 채널에서는 네. 그 튀르키예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이것도 좀 궁색하긴 한데. 네, 저는 튀르키예로 가겠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죠.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왔다면은 독일 대표팀을 또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역시 8강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축구가 아닌데. 네. 근데 전차 군단 브랜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8강에서도 8강만 잘 넘긴다면 저는 무난하게 독일 대표팀이 우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주간 농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역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